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스픽스 브리핑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영식이고요. 매일 아침 더 스픽스 브리핑에서는 중앙의 이슈와 더불어서 지역의 이슈까지 함께 조간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송문희 고려대 전 연구교수, 스픽스 최정한 편집인,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조간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상세하게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씩 순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매일신문 일면을 스픽스가 꼽은 일면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매일신문이죠. 6.1 지방선거 당선인 명단을 매일신문 일면에 장식을 해놨는데요.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시 교육감, 경상북도 교육감을 더불어서 광역단체장에선 어떤 인물들이 당선이 됐는지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미 뭐 다 아시는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체장들의 면면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좀 봐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에는 어떤 인물들이 또 당선이 됐는지 한 번쯤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6.1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열기라고 할까요? 그게 아직 식지 않은 신문의 면면을 좀 보고 계십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내용도 대구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신문 일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계시고요. 조선일보 일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어떤 사진인지 아마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은 큰 사진을 통해서 다시 모인 붉은 악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과의 국가대표 친선 경기가 있었죠. 물론 패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재밌는 경기였다고 합니다. 일면에서 그 뜨거운 광경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장면이 연출됐기 때문에 똘똘 뭉친 한국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으로 꼽아봤습니다. 어제 워낙에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봐서요. 오늘은 교육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6.1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북도민일보 일면을 만나보시죠. 진보교육감 전성시대 막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성향을 분류를 해본다면 진보와 보수가 뭐 8대8은 아닙니다. 17개 지역이기 때문에 9대8의 균형을 보여줬다. 즉 진보 14곳에서 9곳으로 줄었고 현직 프리미엄도 약화돼서 전교조 출신도 10명에서 반토막이 났다. 경북매일보도 보실까요? 경북매일 3면인데요. 마찬가지로 보수 교육감은 8명이다. 막 내린 진보의 시대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자율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 문정부의 정책이 바뀌게 될지도 교육계에서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이고요. 서울신문 8면 만나볼까요? 진보교육 독주 종지부 찍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 인권 조례, 전교조 두고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수 8, 진보 9, 나뉜 교육감, 노란색 네모를 보면 근데 공통적인 사안도 있습니다. 돌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는 아마 따로 또 같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따로 또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11면 볼까요? 근데 교육감 선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지원 없이 출혈 선거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8년에는 1인당 무려 후보자 평균으로 따지면 11억 원이라는 금액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라는 지적인데 교육감 무효표에 대한 지적도 나왔어요.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97만여 표의 무효표가 나왔는데 당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로 비교해보면 갑절의 규모였다. 중앙신문 6면 볼까요? 깜깜이 교육관 선거에 무효표 90만 표, 시도지사보다 2.6배 많았다. 서울로 따진다면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 48%입니다. 유권자가 그만큼
교육감 선거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깜깜이 투표가 반복되는 측면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송문희 교수께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교육감을 뽑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교육감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방송할 때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교육감 선거를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실제로 학부모들이 의외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감이 가진 능력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감이 펼치는 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느냐. 교육감 선거가 너무 혼탁해요. 지금 정당 공천도 없죠. 그러니까 기호도 없죠. 색깔도 달라요. 그러면서 그냥 이름만 딱 있는데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이 교육감이 어떤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전교조 아웃 내는 사람은 보수 교육감이고 네. 아니면은 뭐 아이들에게 뭐 아이들의 인권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좀 진보 교육감인가 보다 이렇게 네네네네. 생각하고 무상급식 이런 얘기하거나 돌봄 얘기하거나 이런 것만 보고 그냥 찍어야 되니까 사실 찍기가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고등학생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교육감 선거 찍으면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당락이 뭐냐 하면 단일화예요. 단일화. 조희영 교육감은 애시감치 단일화해서 단일로 나왔지만은 서울에는 이렇게 단일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또다시 조희연 교육감이 삼선을 했는데 예. 지금 재판 아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감 선거는 앞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여러분들 뭐 결과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뭐 혹은 또 과정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서로 이른바 이제 자중질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당선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어떤 평가나 해석들도 달립니다만 아무튼 서울시 교육감 얘기도 더불어 잠깐 나왔고요. 대구 쪽으로 가보면 그 대구 쪽은 그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어떤 교육감이 당선됐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은 보통 어떤 교육 정책들을 주로 펼치고 있습니까? 대구로 사례를 좀 좁혀본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편집위님? 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들이 역대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에서도 아마 정책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일어난 기초학력 저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학부모들을 위한 돌봄 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현재 당선된 두 분의 보수 교육감들이 신경을 굉장히 쓰면서 예.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필수적으로 대두되게 될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이런 부분도 아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거 본질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게 교육감 선거에도 저희가 자꾸 성향을 얘기를 하잖아요, 교수님. 근데 교육 자체를 뭔가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 게 글쎄요, 이게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를테면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당 공천제도 안 하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는 진보 후보고 나는 보수 후보예요, 교육감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볼 때 진보 보수 교육을 안 해야 되느냐. 예, 학교 현장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치 교육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의지를 던져주고 서로 토론하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면은 정치적이야 라고 네. 얘기를 하고 피하는데 그건 우민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교육에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통합적인 어떤 균형 잡힌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감 선거가 진보 보수를 나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 이들이 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어떤 교육의 큰 역할을 실제로 할 것 같지만은 어떤 예산으로 움직이는 거 말고 교육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초 학력 평가 뭐 전국 학력 평가 이런 얘기합니다만 네. 지금 교육의 격차가 심합니다. 우리 때는 시골에서 진짜 흰 고무신 신고도 서울로 그냥 가외 없이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데도요. 네네. 거의 서울 강남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예.
너가 이 학교에 온 것이 너의 능력이 좋아서이냐, 부모의 재력이 좋아서이냐. 사실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시대에서 교육감 선거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교육 격차가 일어나지 않는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이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놓는 교육감을 보고 싶다. 한 제 눈에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교육감들이 바뀌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 교육감을 정치 영역으로 저희가 끌고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교육감이 바뀌게 되면 그 밑에 이제 실제 실무를 봐야 되는 교육 공무원들이 일대 혼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어서 성향이 바뀌게 되면 정책이 바뀌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뭐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 하면 뭐 아마도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다 뭐 교육 공무원들만 죽어나간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마 그 교육감 선거에서 그 주민들이 무관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예속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 교육청 자체 예산은 없다 보니까 교육감들이 현실에 맞는 그런 그 정책을 펴기가 좀 쉽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진보 교육감이나 하는 분들이 학생 인권 조례 얘기하면서 학생 인권을 굉장히 강조해요. 지나고 보면은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학생 인권이란 말 없었어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선생님들 진짜 많았고요. 특히 남고 같은 경우에는 뭐 폭력이 상시적으로 아마 당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고도 그랬습니다. 특히 여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만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시절에는 말도 못하고 그냥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로 지나갔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학생 인권에 대한 이런 의식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뭐 폭력이나 체벌이나 어떤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일면 긍정적입니다만 반면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권의 추락을 얘기합니다. 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자거나 딴짓을 하거나 대놓고 이렇게 반항하는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말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 이거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영상도 녹음하거나 막 찍고 뭐 이런 다 하잖아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제 아이가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을 밀어가지고 선생님이 넘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 장래를 생각해서 그냥 선처를 바란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학생 인권이 신장되는 건 좋지만 교권과의 조화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 교육감들이 교권의 문제를 얘기한 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교육 정책을 진보, 보수,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제는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뭐 저도 더불어서 합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혹시 그 인터넷에서 어떤 여론들이 좀 있나요? 댓글들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최 기자? 네, 주로 서울 교육감 관련한 댓글이 많았는데요. 우선 송문희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와 진보 관련된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게 교육감 직선제를 하면서 교육감들이 누군지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거봐요.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또 심한 말로는 또 전교조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수 쪽 댓글을 보면 아무래도 서울 교육감 단일화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지방선거 특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다뤄서 오늘은 어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좀 차근차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6.1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내용들, 비하인드로 좀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6.1 지방선거 비하인드 내용들 만나볼 텐데요. 경북매일 이면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TK에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고 라는 이제 물음표가 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노란색 네모를 보겠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효과 대구 29명, 경북 27명 등 56명이 당선됐다. 이거 괄목할 만한
뭐랄까요, 결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경북매일 이면을 통해서 좀 만나봤고요. TK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자, TK에서 민주당이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또 예를 들면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거, 어떻게 보면 지역 화합의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해 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교수님?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진작 나가야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TK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수만 찍는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TK에다가 민주당이나 다른 당의 간판을 걸고 당선된다는 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네. 이번 경우에 보면은 기초의원인 경우죠. 기초의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제도의 문제죠. 제도. 네, 결국 제도가 중요합니다. 기초의원들은 중대 선거구제를 하기 때문에 예. 2명에서 5명까지 뽑죠.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 시장에 갔는데 깨진 배가 있고 물은 배가 있어. 예. 깨진 배가 있고 물은 사과가 있어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크고 맛있지만. 예. 그러면 고개를 돌려보면 작지만 싱싱한 방울토마토도 있네. 참외도 있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다양한 정당들이 나와야 이렇게 네. 국민들이 뽑아줄 수 있는 게 많은데 당보다 인물로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이나 2명만 뽑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 광주에서도요. 광주, 전남, 전북 보니까 그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이 15%포인트 넘겼어요. 예. 그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광주나 TK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변해 간다면은 지역 뭐 화합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땅도 좁은데 뭐 지역 갈등 얘기할 것도 없고 예. 또 정치가 진보하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광역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그래서 선거구 개혁이 필요하다고 늘 주장하는 겁니다. 예, 최종원 편집이 그 대구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론 중대 선거구제의 덕을 톡톡히 봐서 아마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됐을 때는 2, 3위권에 있는 후보들이 중대 선거구제의 덕을 톡톡히 봐서 당선된 케이스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의 이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제 효과 어떻게 좀 민심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 분명 기초의원 선거에서 결과만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중대선거구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예. 어떤 지역 민심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부분들도 뭐 있다는 건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수치로 따져보면은 지금 대구에서 25명, 경북에서 25명이지만 경북 같은 경우는 전체 기초의원 숫자의 한 10% 정도 남짓합니다. 예. 대구는 물론 전체 의원 111명 중에서 25명이니까 뭐 20%가 좀 더 넘는 수치지만,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초의원이 아니고 어떤 광역의원들, 예.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1명, 대구 1명, 경북 2명을 배출하는데 그쳤습니다. 예. 7대 지방선거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고요. 예. 특히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단체장 문제인데 뭐 시도지사야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기초단체장 부분에서도 전체 11석 중에서 대구는 8석이고 경북은 23석인데 그중에 대구 8석은 전부 국민의힘이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3석을 빼면은 20자리가 지금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들입니다. 그럴 때 이것만 놓고 볼 때도 우리가 과연 어떤 TK에서 민주당이 어떤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고 할 수 있느냐 예. 볼 때 일단은 기초의원 쪽에서는 뭐 약간의 불씨를 본 거는 사실이지만 예. 전체로 놓고 보면은 아직도 멀었다. 그다음 또 이게 이렇게 갈 때에 과연 일당 독재는 아니지만 일당 예. 어떤 지배 체제로 간다면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예. 그다음 또 어떤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 같은 부분들이 과연 예. 되겠느냐. 그다음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이런 체제로 갈 때 또 다른 호남 지역이나 이런 데서의 문제와 같이 견주어 본다면 결국은 대구 영북은 국민의힘, 광주 전남은 민주당이라는 이런 도식이 계속해서 성립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나라의 불뿌리 민주주의 발전은 참 요원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예. 예. 경북메일의 기사가
뭐 민주당 기초의원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응원의 메시지처럼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께서 TK에 도전장을 내미는 게 뭐 아무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기사는 최민우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기사입니까? 네, 경북매일 사면을 조명했는데요. 예. 제목은 이렇습니다. 울릉강타한 무소속 바람 역대 최대 이변입니다. 예. 사실 뭐 울릉 외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올해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바람이 꽤나 많이 불었는데 예. 특히나 울릉이 가장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예.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남환권 군수 압도적 표 차이 등 도의원, 구의원도 무소속 당선 이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무소속으로 나선 남한권 후보가 70% 가까운 득표를 얻으면서 예. 30%밖에 받지 못한 국민의힘 정상환 후보를 누르고 예. 당선된 건데요. 예. 뭐 이외에도 뭐 TK 같은 경우는 영천이나 예. 뭐 의성 등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굉장히 좀 기대를 모았습니다. 송문희 교수님.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무소속 바람이라는 게 광주 전남에도 있는 거고, 이제 저희가 뭐 광주 전남과 TK 지역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이유는 각 정당이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긴 한데요. 하지만 무소속 바람이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이런 곳에 있는 거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권자들이 현명한 심판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공천에 있어가지고 정당의 역할이 크죠. 공천을 어떤 사람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텐데, 이번 예. 같은 경우 보니까 울릉도 사례를 보니까요. 울릉도민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난데없는 공천이 왔다는 거예요. 울릉도에 전혀 뭐 그게 없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공천하면 예.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 지방의 어떤 선거라는 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건데, 지역과 밀착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들이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는 심판을 한다. 이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경북매 사면의 이제 후반부에 보면 주민 A씨, 울릉읍에 계시는 67살 분이신데요. 인구 9천여 명이 사는 울릉도에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을 공천한다든지, 공천 규칙을 이유로 울릉 국민의 뜻에 반하는 후보를 공천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공천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말씀 잘하셨네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동아일보 6면으로 넘어갈까요? 자, 화제 인물들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근처죠? 강서구청입니다. 강서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인데, 이름을 많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다 싶은 인물이죠. 민주당 텃밭을 뒤엎은 조국 저격수. 김 당선인은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일을 했는데, 2018년 말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언론 인터뷰를 하는 그 장면들이 기억이 많이 나시죠? 이제는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되셨네요. 자, 다음 내용도 만나볼까요? 동아일보 6면에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고양시 의원입니다. 의원님이신데 천승화 의원이세요. 첫 10대 시의원, 19세 대학생입니다. 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아마 뭐 제 연배만 하더라도, 아니 19세 의원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이었던 출마 가능 나이가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요, 이번 선거에 도전장을 내서 당당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10대 정치인의 어떤 이례적인 당선, 이게 이례적이면 뭐랄까,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지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많아져야 되겠죠? 저는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는 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공직선거법 개정 때문에 만 18세 이상이 선거할 수 있으니까 고3들이 선거 많이 했습니다. 생일이 빠른 고3들.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뭘 모르고 찍지 않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많고, 공약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더라고요. 생애 첫 표를 어떻게 찍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진출도 하고 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커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인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9세 시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뭐 20몇 세, 30세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꿈꿔봅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좀 초선이어도 뭐 예를 들면 좀 나이가 많은 분이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당선 소식을 들으면 이제 막 10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참신하고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뭐 65세 초선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100세 시대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65세라고 해가지고 막 다 나이 먹어가지고 정치한다고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요. 이거는 세대를 막론해서 누구나 이제 정치의 꿈을 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불어 좀 해봤습니다.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YS 같은 경우에 예. 25세에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네. 사실은 대통령까지 이렇게 한 그런 이력이 소유자인데 실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나서야 되는 거는 맞고 실제 이제 기초의원뿐만 아니고 20대에도 국회의원도 배출되는 이런 상황도 좀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 네.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실제 우리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60세가 넘은 이제는 60세 넘은 사람들을 가지고 좀 더 노년층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요즘 청년입니다. 특히 60세. 유엔이 정한 65세 청년이 65세까지라는 예. 얘기도 지금 나와 있고 하니까 예. 실질적으로 60대 이상의 연령에서도 예.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투표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출마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기회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왜 정치 신인 가점 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오래 한 노예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60세 넘고 65세 넘은 분이 인생의 황혼기로 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나 정말 지금까지 나의 경륜과 연륜을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나 정치하겠다 이러면은 정치 신인 가점 줘가지고 예. 그런 분들의 경륜도 살릴 수 있는 거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까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인 네네. 더 연장자 선배님들도 노인 하나가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도서관이 될 때까지 많은 품격과 지식 소량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례적이다, 화제의 인물이다. 이제 이런 기사가 더 이상 화제가 아닌 시대가 되어야 우리 정치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경북메일 7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소투표 부정사건. 아마 우리 서울 수도권 내지는 뭐 충청, 강원 각 지역의 이슈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경북 군위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거소투표 부정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 최종환 편집인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군인은 이번에 군의원 수 당락이 109표 차로 이제 갈렸습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예. 거기 어떤 이제 특정한 쪽에 좀 이익을 대변하는 예, 의혹을 받고 있는 예, 대장이 주민 5명을 해가지고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자 목록에 올려가지고 예. 이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표라는 게 지금 109표에서 성패가 갈렸으니까 예. 5표라는 게 이거를 놓고 보면은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데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게 예.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고 예. 그래서 군인은 이제 특히나 현직 군수가 출마를 한 지역이었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지역이었고 예.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람하고 어떤 격렬한 선거 운동을 벌이는 와중에서 네.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소투표 부정 주민 5명의 어떤 사안이긴 하지만 예. 굉장히 어떤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로 지금 군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6.1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이 사건이 사실 중앙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 사건 자체를 급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조사의 대상도 경북 군위군의 경우에는 80대, 그러니까 80대 안팎의 고령의 주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조사가 좀 어려워지는 케이스들도 있겠죠. 아무튼 이 내용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선거 비하인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볼까요? 자, 경기도지사는 각본 없는 드라마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경기도지사와 좀 다르게 춘천시장 여기도 불꽃이 튀었습니다. 새벽 5시 개표율 95%에서 대역전극을 벌이면서 육동환 후보 0.78
0.18%포인트 차로 여당 최성현 후보를 제치고 당선돼서 민주당이 강원도 정치 1번지인 춘천을 수성했다. 이 내용도 어제 저희가 못 다룬 내용이라서 다뤄봤고요. 자, 다음 국민예보 3명 갈까요? 경기만 비켜왔다. 출구조사 적중. 즉 실제 투표 결과와 대부분 일치했는데 경기도 같은 박빙 지역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적중이 어려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출구조사라는 것도 너무 적중률이 이제 사실 높아져서 뭐랄까요? 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사전 출구조사 거의 맞다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번 개표 방송을 생방송으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경기지사 선거는 그때 사전 출구조사에서 0.7%포인트 이렇게 나길래 아, 이거는 좀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얘기를 했던 네. 이유가 뭐냐면 그 사전 투표가 이제 합산이 안 된 거였는데 네네네. 사전 투표에 이제 친민주당 분들이 많이 나갔다고 보통 한다 그러면 네. 그게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경기도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큰 차이는 나지 않았어요, 사실. 네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네. 경기지사 같이 경기도지사 선거처럼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춘천시장 선거처럼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누가 더 우세한지 정도는 살짝 바뀔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결과가 적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의 어떤 시각이랄까요? 시각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비하인드도 좀 만나볼까요?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내용 안철수 당선인이죠. 이제 안철수 당선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피로가 누적된 당선 인사 중에 휘청했다.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신이 아니라 현기증이었다. 손 교수께서는 이제 직접 선거를 뛰어보셨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굉장히 험난한 선거 과정을 새로운 물결 당시 겪으셨기 때문에 참 힘들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이 선거나 유세 과정을 겪고 나서 당선 인사를 하는데도 저렇게 현기증이 딱 올 정도로 힘든가요? 어떻습니까? 정말 온 몸에 힘을 다 하신 거죠. 네네. 모든 정치인들이 그럴 겁니다. 선거 현장에 가면은 정말 괴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강행군을 할 수 있겠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청중들과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호흡 속에서 또 힘을 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떤 기사에는 실신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야 나는 잠깐 현기증 났어라고 얘기하는데 그쵸. 현기증이든 실신이든 정말 체력이 중요한데요.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렇게 정치인의 건강, 체력도 굉장히 또 한 요소로 보거든요. 중요하죠. 우리가 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보면 윗동 벗어 젖히고 말 타고 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예. 그게 뭐 과시한다기보다는 자기 체력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병을 앓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치를 하시려면 체력도 다듬어야 되겠다. 이 얘기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 정치인들 중에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악수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악수 트라우마요? 네. 그 악수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 악수를 하기가 겁이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할 때 굳게 손을 잡지 않고 그냥 손가락만 살짝 걸치는 이유가 살포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깊게 악수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워낙 손에 많은 이 힘들이 가해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게 이제 살짝 손가락만 걸치는 그 연습이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이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깊게 악수를 하지 않고 손가락만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상대방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이제 선거 운동 과정에서 굳어져 있는 습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상대방 기분 나빠요. 정치인들이 악수할 때 보면은 오래된 정치인들일수록 악수할 때 손가락만 살짝 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만 하지 마시라. 사실은 손목이 정말 아프겠죠. 아프지만은 제대로 하든가. 근데 손목만 걸치는 손가락만 걸치는 거는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정말 성의 없게 느껴지거든요. 정치인들은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악수에 대한 정치학. 저희가 잠깐 만나봤습니다. 자, 비하인드 만나보고 있는데요. 서울신문 15면을 끝으로 이 주제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서울신문 15면에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누굴 뽑아도 똑같아. 기권 부추기는 정치. 논란 내용을 보면 스스로 학습한 무기력 분석부터 정치가 내 삶을 책임 못 져서 실망감을 가진다. 지지가 정당 반성을 막는다라는 반론도 있고요.
그 40대 직장인인 신모 씨, 50대 간호사 김모 씨, 20대 학생 이모 씨가 얘기한 거를 차례대로 좀 설명해드리면 등 떠밀린 투표보다 포기하는 것도 내 선택이다. 그러니까 기권도 내 자유다. 이제 이런 얘기고 투표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서 정치 자체가 신뢰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대 학생 이모 씨의 경우엔 넘치는 포퓰리즘 공약. 이건 뭐 자신들만의 축제가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공감이 됩니다. 네. 사실 누굴 뽑아도 똑같다 그러면은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 효능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실은 투표를 할 때는 불만을 표출하거나 기대를 표출하는 건데 지금 어떤 심정이냐? 특별한 기대도 없고 불만을 표출하기에도 지친다. 이런 거예요. 특히 어떻게 보면은 월급 통장을 딱 받았는데 월급 통장에 돈은 내 월급 통장을 스치고 금방 지나가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요. 시장 가서 장을 한번 봐보시면은 느끼실 겁니다. 근데 네. 정치인들은 동떨어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정치 싸움만 하고 있으니 투표장으로 갈 동인이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네. 편집인께서는 이런 기사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정치라는 건 사실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랄까요? 그 근간을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정치가 결국은 국민들이 기권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현 상황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던 건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등 떠밀려가 투표하기 싫다, 뭐 정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건 어쨌든 대선을 치룬 직후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목표로 하는 뭔가 정권 교체가 됐다는 데 대한 그 안도감에서 보수층은 기권을 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진보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권한 건 결국 해봐야 아무것도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포기하는 마음. 그게 이제 광주가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 생동감이 넘치고 경쟁률이 치열하고 누가 어떤 정책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는 투표율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제 대선이나 이런 때는 투표율이 높은 거고 지방선거는 대체로 이제 투표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후인데다가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다음 또 내가 이제는 지지 안 해도 뭔가 돌아갈 것 같다는 이런 마음에서 아마 투표율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 관련해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투표 당선 있죠. 있죠. 이거 이번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무투표 당선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도 투표하러 갔더니 투표용지 7장을 줘야 되는데 6장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투표 당선자가 이미 공고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은 그 무투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의견을 표현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인원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할당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선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유권자의 의사를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 어떤 후보자가 있으면 이 후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투표 당선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라 이 얘기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손보아야 되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고 우리 최민정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런 기권 부추기는 정치에 대해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방금 송문희 위원님 말씀을 조금 이어서 하면 사실 대구 광역의원도 이번에 90% 이상이 무투표 당선됐어요. 그래서 향후 말씀하신 대로 찬반 의견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선거의 3요소라고 하면 뭐 인물, 구도, 바람 세 가지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구도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정 안정론을 택하느냐 아니면 국정 견제론을 택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인물에 초점 맞춰줘야 어떤 정책을 펴고 이런 이슈를 일으켜야 사람들이 민심을 투표에 옮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만나보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김동연과 이재명이라는 제목을 잡아왔는데요. 저희가 어제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아무래도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이 선거 결과가 막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만 시간이 경기도지사 선거는 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조간에 실리기엔 좀 불충분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과연
오늘 조간은 김동연 당선인과 이재명 당선인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사뭇 다른 내용들을 만나보시죠. 자, 이 내용은 당선 확실이라고 했다가 뭐 주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밤 꼴딱 세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과가 확 뒤바뀐 결론을 자고 일어나서 만난 분들 혹은 밤을 꼴딱 세운 분들 끝까지 본 사람이 승리자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요. 아무튼 2만 명이 넘는 접속자가 몰렸던 경기지사 선거 그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는 바이고요. 국민일보 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3면입니다. 엇갈린 희비에 대해서 두 사람의 표정이 마스크를 썼지만 대조되는 모습이고요. 자, 동아일보 5면을 보면 중앙지에서는 김동연 당선인을 이제는 띄우는 정도로 민주당 아웃사이더에서 단숨에 주류로 갔다. 과연 주류로 갈 수 있을지는 전망과 평가에 의해 좀 해석이 달리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아일보 5면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서울신문 2면은 부천과 화성에 대해서 즉 친야 성향이 강한 지역에 대해서 김동연도 포기를 했는데 부천 화성에 사전투표함이 열리자마자 5시 32분에 뒤집혔으니 아마 이제 김동연 당선인의 마음에는 부천과 화성이 마음에 크게 남았겠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2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강용석 책임론이 보수 진영에선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54,700표를 얻은 강용석 후보의 표가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줬겠는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2면 넘어갈까요? 조선일보도 체면을 살렸다. 민주당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서울신문 2면 넘어가 볼까요? 인물론이 통했다. 이재명 구하고 이재명 대항마로 급부상한 인물은 누구냐? 김동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넘어가 볼까요? 반대로 이재명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경향신문 3면에서는 8월 전당대회 가는 길이 이재명에겐 험난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거 지금 재미있게 지금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또 김동연 당선인이 경기도에서 선거할 때 이재명 계승이라는 얘기를 해서 예. 공약으로 그걸 거의 3타씩 뺐는데 그때 이제는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친명이라는 이재명 명심이라는 데서 벗어나야 되는 타임이에요. 이재명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경기도정을 김동연만의 색깔로 이끌어 갔을 때 네. 차기 뭐 대권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재명 당선인과의 어떤 알게 모르게 신경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후계자가 없거든요. 예. 마땅한 인물이 없는데 김동연 당선인이 됨으로써 경기도를 살림으로써 발판의 제기를 마련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집중하는 지역이 경기도일 텐데 네. 이재명 지사도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당권 도전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말이 많아요. 어제 보니까 그 어떤 모 장소에 갔더니 뭐 이낙연 그 지사님부터 해서 그 민주당 인사들이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이미 벌써 세를 규합하는 중입니까? 엄청 모였는데 그렇군요. 이제 겉으로 말하는 거는 이낙연 그 전 후보님이 예.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걸 배웅한다. 그게 이제 그거였는데 거기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냐. 예. 이대로는 안 된다. 네. 민주당 바꿔야 된다. 거기에 또 타겟은 이재명. 예. 반 이재명 전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분들이 얼만큼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이재명 당선인의 지지 세력, 즉 철험회 같은 네네. 그런 조직들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당 수습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비대위, 혹은 뭐 조기 전당대 다양한 이제 그 카테고리 뭐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뭐 지금 다 사퇴했잖아요. 비대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2달짜리 임시 비대위 또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 조기 전당대회 전까지 임시 비대위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네네. 그거 지금 누가 그럼 임시 비대위를 만들 건지. 그러니까요. 주체. 그거 갖고도 벌써 싸움을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장을 좀 어떻게 해서 혁신위원 그 스타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편집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넓은 이제 취재 경험 직사 봤을 때 2달짜리 비대위가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고 조기 전당대회론이 아무래도 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이재명을 결국 이제 이번에는
이재명이 선거에 등판을 하면서 모든 일이 불거졌거든요. 예, 예. 지금 이재명이 만약에 이 선거에 나오지 않았, 뭐 가정법은 참 뭐 크게 필요가 없지만 이재명이 이번에 선거에 나오지 않았다면 네. 아는 상태에서 이런 선거 결과가 좀 빚어 있다면 이재명이 틀림없이 아마 등판이 됐을 거고 예. 상당히 민주당의 어떤 구원투수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텐데 실제로는 이번에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 선거들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을 살리려고 선거에 등판을 했는데 예.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선거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민주당의 모든 당력이 거기에 집중된 바람에 네. 이제 민주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재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의 어떤 그 전당대회 등판론은 상당히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돌이켜 보면은 이재명이 아니고는 또 민주당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또 어떤 절박감이 또 있죠. 민주당에는 네. 아마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8월달 전당대회까지는 가지 않고 그 중간에 어떤 지금 현재 그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임시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체제가 출범을 하겠지만 예. 그 비대위가 8월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어떤 네네. 친 이재명계하고 친 문재인 뭐 이낙연계가 이제 힘을 좀 더 의견을 모아서 예.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어떤 또 일들이 진행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마 여름 철에는 7월달 정도에는 뭔가 어떤 임시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대로 물론 민주당이 지금 질의멸렬한 상태이긴 하지만 예. 또 어떤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서 정권도 여러 번 창출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예. 저는 이거 민주당 각 세력들이요, 이 패배의 책임을 놓고 서로를 겨냥하면서 뭐 이재명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모든 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지방선거 뛰어들어가지고 또 지금 결과 나오니까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 예.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 편치 않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한 3박 4일 정도 집단 토론회를 하십시오. 모든 당협위원장들, 당무위원장들 예. 전국적으로 다 모아가지고요. 예. 한번 왜 민주당이 패배했으며 민주당의 문제가 뭐며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신랄한 토론을 한번 해보시라 이 얘기 네. 드리겠습니다. 끝장 토론해봐라 라는 말씀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상황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야당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1면부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좀 만나보면 결국에는 저희 어제 방송 때는 결론이 나왔던 건 아니고요.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사실은 11시 30분 이후에 비대위는 총 사퇴하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신문이요. 경향신문 1면인데 한국일보로 넘어가시죠. 한국일보 3면인데 한국일보 3면을 보면 리더십 공백을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 저희가 앞서서 얘기 나온 부분입니다. 비대위의 비대위 혹은 뭐 전당대회를 앞당긴다. 혹은 누가 이제 그것을 수습할 것이냐. 인물에 대한 평가, 해석들.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에도 참 민주당이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자, 조선일보 3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기 다른 계파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가 이걸 이제 비교해서 실었는데요. 친명 핵심인 정성호 의원, 이재명이 아니면 누가 당을 개혁하냐? 이런 의견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인데 여당처럼 행동했고 민심을 못 읽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 이건 문제가 있다. 당 전체가 잘못해서 대피한 것이지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고요.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근거도 명분도 없이 출마했다. 이딴 선거 패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된다. 즉 이재명은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서 누구에 대한 책임이 또 불거지고 있을까요? 다음 사진을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진이 보이는데 참패 안긴 자책골이 된 부분은 이재명, 송영길에 대한 그 책임을 한겨레 3면에서 묻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당내에서는 내부 총질을 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고요. 한겨레 3면 넘어갈까요?
해성 같은 시간, 아쉬움이 남는다. 설 무대를 잃은 박지원의 정치에 대해서 한겨레가 싣고 있습니다. 이 비판을 좀 강도 높게 하는 것 같아서요. 서울신문 3면을 만나보시면 역대급 폐악질이었다. 헛소리다. 박지원을 난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주된 주체는 김용민 씨 같아요. 방송인 김용민 씨, 김용민 평론가고 황교익 씨도 앞장서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교수님? 저렇게 역대급 폐악질, 헛소리 이런 얘기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집단 폭력이라고 봅니다. 네. 젊은 정치인을 등판을 시켜놓고 그것도 비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겼을 때는 그 책임도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발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고 폐악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이 아직도 포용력이 낮다 이 얘기를 네.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쪽 개파 쪽 사람들은 이번 패배가 왜 우리만 잘못이냐, 왜 네.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어떤 지금 패배에 대한 어떤 불만의 희생양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리키라. 예. 지금 조용하게 있었던 민주당 많은 분들도 다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탓하지 마라, 자기 탓을 해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왜 참패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경향신문은 체계적으로 일면에 민주당은 도대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젖잘싸를 강조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에 갇혀서 쇄신은 뒤로 밀리고 진정한 반성 없이 검수완박, 꼼수 독주 입법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향신문조차도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우리 편집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 대선 패배 이후에 대선 때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발의 차이로 졌다는 거기에만 갇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젖잘싸라는 그런 더 단순한 용어 하나에 갇혀 있었던 민주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패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못했고 예. 그런 와중에 다시 또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으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당 지도부는 내분에 입사했고 또 어떤 국회의원은 성추문에 또 시달렸고 예.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그래서 민주당을 심판한 사람은 민주당 지지층들이다 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는 좀 전에 우리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예. 그런 또 세력들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떤 그 집권을 했었고 그다음 또 국회에서 최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맞느냐 그다음 저 사람들이 차후에 우리 국정의 어떤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상당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네. 이런 식으로 간다면 2년 뒤에 다가올 2년도 채 안 남은 뒤에 다가올 22대 총선에서도 아마 굉장히 강한 국민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정말 당이 완전히 깨어지는 어떤 각오로 이게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민주당의 존재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재명이 빨리 등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계속 추락하는 거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이 계속 갈팡질팡하고 전열을 가다듬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면 국민이 봅니다. 예. 뭐 국민의힘이나 여당이 독주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건전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진보와 보수의 두 날개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빨리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선거 기간 동안 아무튼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화제의 인물이기도 했고 어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혹시 그 SNS에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따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지도부 총사퇴 기자회견 후에 네네네. 기자들의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고 바로 나가는데요. 예. 그 평소 박지원 위원장의 그런 행동답게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입장을 밝혔어요. 제목은 비대위원장을 사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선에 지고도 오만했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네. 거부했다. 네네. 우리는 완벽하게 졌다. 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거듭 변화와 혁신을 명령했다. 이런 글을 썼고 일부 언론들은 이거를 반성문이라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는 차치하고 저희가 이제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선거 보면 조금 답답한 거는 주로 반대 지경을 좀 악마화한다? 악마화한다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사실 여야를 떠나서 양쪽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선거 결과가 나오면 늘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정책 이거 사람 다 죽인다라고 비판했던 분들, 뭐 지금은 사실 여당이 되셨죠. 근데 그 여당인 분들도 방역 대책 다시 검토해라 막 그랬잖아요. 그때 막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악마화했던 지금 친여 이제 집권을 하시게 됐고 지방선거도 승리하셨는데 그때는 뭐랄까요? 유능하면 총선에서 왜 180석을 내줬겠습니까? 증명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민주당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이 좀 드는 게 민주당도 뭐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 중에는 뭐 물론 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소수의 분들이 꼭 그래요.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악마화하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 그러니까 소극적 지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민주당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변절자네.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는 민주당의 단합에도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옳았다면 선거에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져놓고 이제 막 집안 싸움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 전체에게 좋은 일일까라고 송문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첨언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 이쪽 편이다. 쟤는 또 저쪽 편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건 아니고요. 그냥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국민의힘 상황 짚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승리했는데도 당 혁신, 정당 개혁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 설치죠? 혁신위 설치가 통과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원 모바일 투표를 미리 준비하겠다. 최소 2달 이상을 해서 성과를 낼 거라는 뭔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벌써 뭐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아주 국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뭐 이겼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게 이겼다고 해서 뭐 샴페인 터뜨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 이거는 또 2년 뒤에 바로 있을 선거에서 국민들이 국힘을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 그 2년 동안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바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독선, 뭐 오만, 독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민주당의 지난 5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잣대가 국민의힘에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도 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그 당선인 되기 전에 그런 보도가 나왔죠. 내가 국민의힘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 막 이런 게 한번 나와가지고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혁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번에 민주당 보고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혁신하고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의 기치가 뭔지 보수의 가치가 뭔지 그거를 한번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구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은 당 혁신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일보 사면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샴페인 대신에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다. 2년 후 총선 대비 혁신휘를 띄우겠다.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이라는 이준석 대표의 언급을 토대로 또 최재형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겼다고 하고요. 국민일보 오면 가볼까요? 선거 압승에도 혁신내건 국힘, 2024년 총선 승리도 노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뭐 집안 싸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당은 동아일보에서 당권 경쟁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윤핵관, 이준석, 안철수, 삼각구도라는 제목을 달아놨어요. 차기 당대표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권 경쟁으로 가게 되면 이
이준석, 안철수 또 윤핵관 이분들끼리 엄청나게 또 당권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당 내부의 상황을 편집인께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안철수 국회의원이죠. 이제 저 당선인에서 그 당선증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안철수 국회의원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제 윤핵관으로 이어지는 이 구도가 될 텐데 결국은 이 여권 당권 경쟁은 지금보다는 그 2024년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구도를 놓고 이제 그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아마 필연적으로 그 총선 공천권을 지기 위한 여러 가지 싸움에서 아무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어찌 보면 단기 필마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건데 예. 그래도 정권 창출의 어떤 공동주역이라는 그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윤핵관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도 대통령이 공천은 아무리 그 당대표가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여주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공천권을 과연 누가 어떻게 행사할 건지에 대한 그 굉장히 시험법이 치열하게 전개될 테고, 이준석 대표대로 아마 이제 그 차기 어떤 당권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또 입장을 취할지는 잘 모르지만 실제 안철수 의원과는 굉장히 그 강한 그 구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쉽사리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당권 경쟁에서는 그 윤 대통령의 생각이 어떻게 작용할 건지에 관해 따라 가지고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뭐 물론 이제 그 뒤에 저희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른 주제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홍준표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좀 짧게 대구시장 당선인이 이제 대구시장이라고 불러도 될 텐데요. 홍준표의 시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자, 매일신문 3면 만나볼까요? 매일신문은 홍인수위 경남도지사 때 인맥 총동원이라는 이제 빨간색 네모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최민우 기자가 홍준표의 시간을 쭉 한번 정리해 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신문 3면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매일신문에서는 홍준표의 사람에 집중을 했는데요. 예. 제목에서 딱 보이죠? 네. 경남도지사 때 인맥 총동원했다라는 건데요. 먼저 경남도지사 때의 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장수 전 경남도지사 비서실장, 예. 그리고 경남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한 손성우, 이 두 명이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예. 그 외에도 본문을 보면 대구에서 맺은 인맥도 있다라는 건데요. 맨 먼저 인수위원장을 맡은 이상길 전 대구 부시장 같은 경우는 홍준표 당선인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권유한 예. 문희갑 전 시장의 인맥이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예, 예. 네, 다음 영남일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영남일보 1부에서는 대구시정 개혁이냐, 예. 뚝심이냐, 변심이냐 이렇게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예.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광역단체장 중 최다 득표를 당선한 홍 당선인인데요. 예. 최다 득표를 기반으로 취임 초반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예. 먼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 개의 태스크포스 자세히 보면은 정책 추진, 시정 개혁, 군사 시절 이전 등을 목소리를 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시정 개혁에 가장 목소리 힘을 주면서 예. 앞으로 대구시가 바뀌겠다, 변화하겠다 이런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예. 다음 네 대구일보죠? 대구일보 1면입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7일부터 인수위원회 가동하겠다. 뭐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한 건데요. 이상길 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예. 7일부터 인수위원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네모 박스를 보면 예. 전임 시장 사업 지속 여부에도 검토를 하고 있다. 대신 트램은 폐기될 듯이란 의견을 밝혔는데요. 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예. 권영진 전 시장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자세하게 대답을 안 했지만 예. 권영진 시장이 밀고 있는
트램 사업은 폐기를 할 거다. 대구 시내에 트램을 설치하는 것은 대중교통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모노레일로 대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북일보 일면도 마지막으로 만나볼까요? 네, 같은 내용이죠. 예. 홍준표 서대구 트램 백지화 선언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예, 근데 이거 궁금한 게요. 아까 이제 우리 최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트램 백지화, 이게 그러니까 모노레일로 대체하는 게 교통 혼잡도 줄이고 뭐 미래 교통수단으로 좋다라는 게 이제 홍준표 당선인 쪽 주장이거든요. 맞습니까, 편집인님? 예, 홍준표 당선인의 주장인데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닌데 예.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등장한 이후에 실제 대구에서 분위기는 기대 일부 우려 상당수. 기대반 우려반이 아니고 기대 일부 우려 상당수예요.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측에서는 그래도 홍준표 지금 시장 당선자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스탠스로 볼 때에 대구 뭔가 정체되어 있는 그 대구를 3위 도시에서 4위 도시, 5위 도시까지 또 추락할 수도 있는 대구를 바꿔놓을 거다 하는 이런 데 대한 기대, 그다음 또 뭔가 고인물을 좀 더 확 튀어낼 거라는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당선인이 경남도지사 시절 그리고 또 대선 이번 말고 지난 대선 후보 때 보여왔던 여러 가지 어떤 좌충우돌식 그런 발언이나 또 막말 논란 이런 것들로 볼 때에 실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실제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과연 대구시정이 재궤도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트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임이 아니고 현직 권영진 시장이 혼자서 결정한 일은 아니고 각종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상당히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까지 수렴한 여러 가지 깊은 고뇌 끝에 내려진 대구 시정인데 단순히 그냥 시장 선거를 하고 취임을 준비하면서 결정한 이 일을 가지고 지금 백지화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고 모노레일을 한다 하더라도 모노레일도 장단점이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대구시장 같으면 이제는 이제 인수위에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트램으로 갈지 모노레일을 갈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한 뒤에 결정을 내겠다 정도로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벌써 대구에 큰 혼란을 주고 있고 좀 불안을 주고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홍준표 당선인은 좀 더 은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대선 후보 나오셨을 때 자꾸 홍준표 후보가 쇠탁기 돌리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쇠탁기 돌린다고. 근데 그게 너무 캐릭터이거나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재밌고 좋은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행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청회도 하고 다 하고 뭐 하기로 했는데 이걸 그냥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무조건 다 뒤집는다. 다 세탁기 돌린다. 이게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행정적 측면에서. 저는 좀 생각이 약간 좀 다른데요. 예. 뭐 세탁기 돌리든 세탁기 돌리든 하여튼 지금 이제 권영진 시장에 대한 평가가 잘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평가도 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뭐 제대로 한 게 뭐 있냐 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관료들이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볼 때는 뭔가 큰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뭔가 변화를 시키고 획기적인 걸 하려면은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바뀔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저 트램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를 급하게 하는 거에 급급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기대에 2스푼을 얹히는 건 뭐냐. 이 홍준표 지금 당선인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재정을 흑자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가 채무가 2조 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재정개혁을 한번 제대로 해서 제대로 돌려가지고 대구를 좀 흑자로 한번 변신시키는 역할은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하고 2스푼 추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어렵나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경남도지사 시절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정을 건전재정 편성해서 채무를 줄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공기관의 채무라는 게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악이냐 볼 때는 이제 정말 어떤 필요한 쪽에 또 방점을 찍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일들에서 재물을 완전히 재물을 줄여 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재물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로 베이스로 간다는 거는 이제 결국 대구 같은 지금 재정 여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제 특히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우려하는 게 이제 대구에는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봤지만 그 공공의료의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2 대구 지방의료원을 설립을 하려고 이제 그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때 그것도 이제 의료원을 제2의료원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과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그게 좀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장의 역할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대로 된 공공의료원을 만드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의료원의 방망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 공공기관이 꼭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돈을 삭감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보통 선거를 치르면요. 자기들 선거 도와준 사람들, 공신들 자리 나눠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없는 것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방만하게 공공기관을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장의 월급이 대구시장보다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낭비가 아닌가,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하는 부분에서의 개혁, 공공기관 개혁 부분은 좀 잘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의 시간 이 정도로 저희가 다뤄보고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 경제면 준비했습니다. 경제면에 어떤 소식이 담겨 있는지 짧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 불만. 어떤 얘기냐? 손실보전금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을 지난달 30일부터 나흘 만에 309만 개 업체에 19조 9,100억 원을 지급했다고 중기벤처부가 밝혔는데요. 손실보존금 대상 제외 소상공인들이 나는 왜 보상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반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는 요청인 것 같고요. 조선일보 이면도 마찬가지의 내용인데요. 매출 10,000원 늘었다고, 또 연말에 폐업했다고, 보상금이 제로다.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과 관련돼서 불만이 쏟아졌는데 그 사례 중에는 유가가 올라서 매출이 늘어난 주유소도, 또 매출이 없어서 소득 증빙을 못한 중개사도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례들이 아주 수두룩하다. 이제 이거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 윤 정부의 숙제겠네요. 지금 이거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2년 넘게 지금 진행되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분들 정말 많은 고통 분담을 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한국에 이 장사하시는 분들만큼 정부의 협조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영업의 어떤 매출을 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협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손실보상금이죠. 손실보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어떤 소급 적용하는 손실보상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이야기 쑥 들어가 있고 손실보전금이 그나마 나왔는데 1차, 2차 손실보전금은 100만 원, 300만 원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꽤 괜찮은 금액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한 달 임대료도 안 돼 이런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조차 받는 것도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매출 감소액도 뭐 증빙해야 되죠. 폐업 기준도 맞춰야 되죠.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간다. 그리고 결국에는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했다가 결국 피만 보는 이런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심한 그 들여다봄이 필요하겠습니다. 윤 정부의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스픽스가 준비한 이모저모도 저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신문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동아일보 29면입니다. 어제 축구 대표팀 A매치가 열리기 전에 손흥민 선수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이게 최고 체육 훈장이라고 하네요. 축구 선수로서는 첫 수훈이기도 하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에게 청룡장을 수여한 뒤에 악수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세계일보 22면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축구 얘기인데요.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어제 혹시 축구 보셨습니까?
본 사람 있어요? 누가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뭐 잠깐 보고 말아가지고 너무 지고 있길래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근데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어제 1대5로 패하긴 했지만 예, 경기를 보기 위한 예매 때부터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열기가 그대로 경기장으로 이어졌는데 우선 5골을 먹힌 건 정말 가슴 아프지만 네. 어제 넣은 한 골이 예. 브라질을 상대로 20년 만에 넣은 골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참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20년 만에. 예, 그리고 또 2002년 월드컵 한 지 이제 2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예. 뭐 거스 히딩크 감독이나 뭐 4강 주역의 신하들이 모두 경기장을 찾아와서 관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참 의미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패배했지만 어떻냐.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코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듯이. 저는 막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손흥민 사진 예. 나오니까 갑자기 엄마 미소가 그러셨어요. 나오는데 네. 사실 기쁨을 주죠. 단순히 잘하는 것만의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선수로서 그 최초로 이제 유럽에서 득점왕을 했는데 저는 네.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본인이 뭐 물론 잘 뛰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주변들이 도와줘야 돼요. 동료들이 골을 몰아줘야 또 이분이 넣는 거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손흥민 리더십을 좀 또 그렇게 연결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예. 손흥민 아버지가 그 소위 우리나라가 엘리트 체육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손흥민 선수를 키웠다. 네. 그래서 획일화된 교육의 바깥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교육개혁의 또 하나의 표본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또 잘하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상에서는 손흥민의 아버지는 뭐 옳았다라는 제목보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틀렸다. 왜 틀렸냐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요. 우리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뭐 이런 게 막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아버님 웬걸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자, 서울신문 22면 만나볼까요? 이거는 이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이제 스포츠를 자주 접하시는 아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제목도 이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또 아파류입니다. 또 아파유 뭐 이런 뜻인데요. 류현진 선수가 아프다고 하네요. 왼팔 통증이 재발돼서 교체가 됐고 어쨌든 한국인 두 번째 MLB 1000이닝 기록을 세우긴 세웠는데 왼쪽 팔뚝에 뻐근함을 느껴서 교체가 됐다고 하고요. 부상에서 좀 부상을 딛고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가벼운 소식도 이렇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기사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24면 준비되면 좀 만나볼까요? 이제 뭐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극장가가 요즘 뭐 아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세계일보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 내용과 더불어서 그 인터뷰를 싣고 있는데요. 칸 수상보다 한국 관객들 반응이 더 긴장된다. 박해일, 탕웨이 주연의 영화 헤어질 결심 제작 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세 분 중에 박찬욱 감독 영화를 혹시 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팬입니다. 예,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팬입니다. 박찬욱 감독 그 옛날에 올드보이 예. 할 때부터 보고 나서 기분은 굉장히 안 좋았던 영화였는데 네. 자꾸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감독인데 그 이후에 영화 다 봤거든요, 거의. 네. 근데 이번에 헤어질 결심 지금 극장가에 아직 뜨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면 바로 볼 생각인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많은 부부들이 헤어질 결심 제목 보고 같이 보러 가려고 각자 보러 가려고 생각을 한다는데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예. 어떻게 보면 문화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는 박찬욱 감독 응원합니다. 예. 송 교수님은 어떤 주제를 던져드려도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하시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오늘 박찬욱 감독에 대한 소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 스픽스 브리핑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매일 오전 10시에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더 쉽고 더 재미있게 더 공정하고 더 균형 감각 있게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스픽스 브리핑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였습니다. 송문희 고려대 전 연구교수, 스픽스 최정함 편집인, 스픽스의 최민호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주요 뉴스 띄워드리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